자, 이제 아까 박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드디어 질문을 주셨네요. 한번 볼까요? 리브라 코인 목표에 국경간 송금도 포함되어 있던데 리플은 가격이 움직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스테이블 형식이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보다 유리한 게 아닌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던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궁금한 점에 답변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모든 거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보시되 중요한 거는 입체적으로 보시는 가운데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를 충분히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정확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브라 자체에 이 리브라 코인이라고 부르는 놈의 정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죠? 예, 얘도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인데 리저브가 있습니다. 예, 이 가치를 보증하기 위한 준비된, 그러니까 예치금 같은 게 있거든요. 일종의 락을 걸어놓는 돈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보증해주기 위해서. 예. 근데 그 리저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바스켓으로 구성됩니다. 바스켓 통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례로 바스켓 통화로 존재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가 쓰는 SDR, 특별 인출권, 그런 게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통화 중에 뭐 달러라던가 파운드, 영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이런 5개를 엮어갖고 인덱스 형식으로 구성해서 이 통화의 가치를 결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리브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의 리브라 코인에 대한,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페이지에는 이제 이 구성이 뭐 달러랑 파운드랑 엔화로 돼 있다고는 적혀 있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화이트 페이퍼에서 제가 찾았을 때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이낸스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형태가 바스켓 통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가격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죠? 바스켓 통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달러, 파운드, 엔화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짬뽕해서 인덱스 형태로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리브라도 그냥 일종의 외환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진 커런시라고 보시면 돼요. SDR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브라의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은 일단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까지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는 게 글로벌 커런시로 만들겠다고 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만들겠다고 그 목표를 기술해 놓고 있거든요. 아주 명백하게. 더불어서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이 블록체인 담당,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담당,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공식적으로 써놓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라는 말이 있던 거를 제가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뭐죠? 오늘날의 법정화폐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르는 암호화폐들은 가질 수 없는 성격. 뭐죠?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는 건데, 오늘날의 암호화폐가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야, 법정화폐, 그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잖아. 그러면 교환의 수단이 맞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면 교환의 수단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화폐를 들고 룰루랄라 시장에 나갑니다. 룰루랄라 미용실에 가거나 룰루랄라 어떤 전자제품을 사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가치의 그런 교환의 수단으로 상대방도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암호화폐 중에 그 어떤 것도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없죠.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리브라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블록체인이 전담하는,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전담하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말에 따르면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 만들 거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글로벌 커런시로 만들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화폐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전 세계 어느 국가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시간이든 모든 사용자들이 그냥 그걸로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그냥 리브라 코인을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있던지 간에. 예. 그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 바로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요, 법정화폐가 존재하는데 글로벌 커런시를 만들려고 그래? 감히 달러조차도 그렇게 사용이 안 되는데 지들이 그걸 만들려고 해? 이러니까 견제를 받는 거죠. 각국의 법정화폐의 지위에 대해 도전하는 거죠. 굉장히 패권 도전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페이스북이 고집을 꺾지 않고 원래의 목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견제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런 싸움 가운데 만약에 페이스북이 승리하면은 정말 세계 단일 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성공의 길로 가는 거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사라지거나 또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하죠. 페이스북이 전략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국가가 반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머리를 숙여서 본인들의 원래 목표와는 다르게 약간 변경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있겠죠.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석투뷰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3와 리플의 관계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Nothing.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리플사는 R3한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리플사가 R3 언급하는 거 보셨습니까? 리플사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리플사가? 없습니다. 그 코르다 세틀러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R3 애들이 발표를 하면서 최초의 세르먼트 에셋으로 XRP를 추가했다 하는데, 그 소식이 뜨고 나서 리플사 직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소식을 뭐 SNS 공간에서 리트윗하면서 브라보를 외치거나 또는 어느 언론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그 소식을 기쁘게 전하면서, 봐라, R3 코르다 세틀러가 우리를 최초의 세르먼트 에셋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언급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갖고 설레발친 거는 오로지 해외 커뮤니티와 국내 커뮤니티의 선동꾼들, 엄청나게 설레발 쳤죠. 하지만 리플사는 기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한 번도 언급하질 않아요. 오로지 언급하는 거 키타오 할배뿐. 그 R3와의 그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잖아요. SBI R3 재팬인가? 만들어갖고 블록체인 플랫폼은 그걸 하고 중간에 이제 세르먼트 해주는 거는 브릿지 에셋은 XRP를 쓰겠다 맨날 이러는데, 오로지 키타오 할배, 솔직히 키타오 할배가 리플사 직원은 아니잖아요. 리플사 임원은 맞지만 보드 멤버로 들어온 것도 주식 지분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거지 리플사 직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리플사 직원들 중에 단 한 명도 R3 언급을 하질 않아요. 기대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트윗을 했어요? 누가? 키타오가? 키타오가 리트윗했다는 거죠. 리플사 직원은 R3 관련해서 리트윗을 안 할 겁니다.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을.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거, R3와 리플의 관계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데, 리플사 직원들의 반응, 그들이 R3를 전혀 언급 안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만약에 코르다 세틀러가 XRP만을 유일하게 세르먼트로 채택하겠다 이러면은 저도 굉장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도 아니죠. 이미 스위프트 GPI와의 연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스위프트를 통해서 피아트로 세르먼트 하거나 또는 XRP를 선택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죠. 더욱이 그들은 XRP를 처음에 최초의 세르먼트로 채택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이걸 세르먼트로 채택하는 거고 그 이후에 계속 추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기대할 건 없죠. 알이 3개, 별이 5개.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서 선동을 하고 있어 갖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외에서 또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머니그램이랑 전략적 파트너 맺었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라. 머니그램이 멀티옵을 쓰게 되면은 모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X입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머니그램이 멀티옵을 활용해갖고 멀티옵의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인다. 리플렛으로 XIP를 브릿지 커런시로 쓰게 끌어들인다. 이런 거를 기대하려면은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멀티옵 기능은 어디에 탑재되어 있는 겁니까? 멀티옵은 엑스커런트 4.0 이상부터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엑스커런트를 쓰는 건 뭐와도 같다고요? 이거 엑스커런트 사용 이꼴 항상 기억하세요. 리플렛 멤버란 얘기입니다. 근데 머니탭 관련해서 제가 머니탭의 공식 사이트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머니그램이 머니그램이 본인들이 이제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한다고 밝혔을 때 엑스비아도 연구해보고 써보겠다고 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뭔가 변화된 게 없으면 여전히 이걸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엑스커런트가 아니라 엑스비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머니그램이 멀티옵 기능을 갖게 되려면 엑스커런트 계약을 해야 되고요. 엑스커런트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리플렛 멤버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설명드렸지만 리플렛 멤버가 돼서 머니그램이 사용되는 거랑 그냥 엑스비아를 통해서 이제 머니그램이 리플렛을 사용하기만 하는 거는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머니그램이 리플렛 멤버가 되는 것, 즉 엑스커런트 계약을 해서 사용해주는 거는 굉장한 호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리플렛 멤버들이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달 범위가 더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만약에 머니그램 멀티옵까지 써준다고 하면은 더욱더 도달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죠. 리플렛 멤버들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동이 있고 국내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커뮤니티에서 돌지 않더라도 이제 누군가 이런 거 좀 자극적이니까 열심히 퍼나르겠죠. 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려면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머니그램이 엑스커런트를 써줘야 돼요. 4.0 이상을. 자, 박님 질문 또 답변을 드릴게요. 리브라고 뭐고 다 치우고 리프사에서 XIP를 만들 때 스테이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가격을 거의 자유시장에 맡겼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 장점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그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를 하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한번 테더랑 비교를 해볼까요? 테더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카운터 파티가 있습니다. 발행자가 있다는 얘기죠. XRP는 어떻죠? 네이티브 에셋입니다. 발행자가 없어요. 노 카운터 파티죠. 그냥 XRP는 해당 블록체인에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뒷받침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는 카운터 파티가 있고 이 테더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거는 테더 재단이죠. 뭘로 보증을 해주죠? 저게 달러 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로 보증을 해주죠. 그런 얘기는 뭐냐? 만약에 테더 재단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테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치를 아무도 보증 못 해줘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테더 재단이 망한다. 그러면 이것도 휴지 쪼가리 되는 겁니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리스크가 없죠. 그냥 시장에 의해서 평가되는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가치를 보증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형성하는 가격에 달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 문제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테더는 1대1로 가치가 보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마켓메이커들이 교환하면서 이득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 유동성을 제공해줘요, 마켓메이커가. 근데 이거를 교환해줌으로써 교환 이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달러 패깅이잖아요. 근데 XRP는 가격이 변동되죠.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게 형성이 가능합니다.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가격보다 약간 낮게 보는 사람들, 높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프레드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갭만큼 마켓메이커는 계속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동성을 대주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사는 이 장점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 방식은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얘가 혼자서 유동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발행한 재단, 이 카운터파티가. 근데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1경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대줄 수 있는데 이 이상은 못 대주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마켓메이커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니까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여기에 계속 들어와 주기만 하면, 그리고 이 시장에 실제로 마켓메이커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볼륨을 갖춰주기만 한다면 계속 들어오겠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리얼 유즈 케이스가 생겨서 그런 유즈 케이스에 의한 활용이 늘어날수록 마켓메이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리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유동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XRP라는 그 브릿지 커런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 볼륨과 유동성이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면 XRP를 브릿지로 커런시로 만드는 그 유스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만큼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이런 차이점들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리프사는 전략을. 어서오세요. 어라. 반갑습니다. 네, 여기 후구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제이님. 저는 후구 방장은 맞는데 후구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후구 맞습니다. 헤헤헤. 후구다. 헤헤헤. 아주 그냥 완벽한 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힘드시면은 저를 위로로 삼으세요. 저도 후구예요. 여러분들. 검은 쏘세요? 마음이 흑으세요? 기운 좀 내세요. 창현님 어라 어서오세요. 헤헤. 저도 흑입니다. 헤헤. 멀티옵이요? 석태면님 멀티옵 질문 주셨는데 제가 제 영상 중에 멀티옵을 자세히 설명드린 게 꽤나 있거든요. 한 적어도 2-3개는 되니까 한번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영상 보신 뒤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원 가면은 진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흑우가 아니겠죠. 저도 빨리 만원 갔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지금 외환시장 스프레드랑 XRP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스프레드랑 차이가 많이 나냐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FX,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스프레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진짜 실제 외환시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참고로 SBI도 이 외환시장 서비스를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인지. 여기서 한번 보죠. 얼마나 스프레드를 차이를 둬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로 제공하니 너희?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안 했네요. 스프레드를. 여기 나와있다. 꽤나 되네요. 스프레드 차이가. 여기 보세요. 얘네 스프레드를 한 1.89% 정도 주네요. 스프레드 차이를. 꽤나 됩니다. 빗소를 볼까요? 여러분 빗소랑 비교해볼까요? 빗소 자체가 멕시코에 있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니까 얘네 스프레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 오더북 보겠습니다. 지금은 1.79네요. 얘네 스프레드는. 빠밤빰 빠밤빰 빠밤빰빰. 잠깐만, 이거 2개네? 스프레드가 2개인데요? 종류가? 왜 다르지?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한쪽이
아, 이거 그림이라서 번역이 안 되는구나.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뭐 한쪽은 살대고 한쪽은 팔대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가 거래할 땐 이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본어 잘 아시는 분들 이것 좀 구별해 주세요. 이 번역이 안 돼요, 그림이라서. 아이, 상승장 미어유님, 저 노래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예, 여기 흑우 채널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흑우 대장 XRP 팩토리 채널입니다. FATF는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최종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미 준수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재무장관급 회의가 있을 때도 이 FATF 최종안 발표되면은 그거를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정상회담이죠. G20 모여갖고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성명서를 밝히긴 하겠죠. 최근에 FATF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예. 이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최종안이 나온 이상. 아, 사이트 링크요? 예, 혜민님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우, 날씨 되게 덥다. 근데 저는 막 몸이 간지럽네요. 왜 그러지? 안 씻어서 그런가? 오늘 지금 퇴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오늘 한 8시 50분에 퇴근했나? 예. 그래서 아직 씻지 못했는데, 그래서 가려운가? 오늘 좀 약간 실생활 방송이네.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 그렇다고요? 예. 큰일 났네. 머리도 가려운데 지금. 이상하네. 때 좀 밀까요? 저 때 안 민지 꽤 됐어요. 때 미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 그 목욕탕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 그리고 애를 가지신 분, 애를 키우고 계신 분, 육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막 혼자일 때처럼 막 이제 목욕탕 가서 때 좀 밀자, 사우나 좀 하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사우나 가고 싶네요, 진짜. 풍성교. 구독자 수가 증가한다고요? 아마 신고당하고 방송 정지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성온천이요? 거기 좋나요? 유성온천? 잠깐만, 유성온천이 대전에 있는 건가요? 목욕탕을 가냐고요? 네, 저 목욕탕 가는데. 네, 목욕탕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목욕탕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유성온천 좋아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본 적은 없네요. 아, 유성구 왠지 친숙하다. 굉장히 친숙한 동네인데, 뭐 어쨌든 안 간지 20년이세요? 네, 세종에서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아, 시원하겠다 진짜. 네, 같이 못 가요. 그리고 저는 딸이잖아요. 남탕에 데려가고 싶진 않아요. 네, 벌써 나이가 6살인데 남탕에 데려가는 건 좀 아니, 왜 탈원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어이, 큰일 날 뿐이네. 어이, 큰일 나요. 그런 거 알면 다쳐요. 물어보지 마세요. 탈원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알면 다쳐요. 시간 비율이요? 좀 어렵네요. 이해하기 좀 어렵네. 아, 때 안 미는 게 좋아요? 자, XRP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리플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공급이 핵심인데 순전히 시장에만 맡긴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고요.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맞는 얘기고요. 성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최악의 경우는 유동성 확보가 안 돼갖고 그대로 시작도 못하고 망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일단은 그 작동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어제도 설명드리겠는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자,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치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
그럼 적어도 이 100달러 송금을 엑스라피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엑스라피드가 쓰이게 되면은 어떤 게 생겨죠? 볼륨이 생기겠죠. 볼륨이 생겼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들한테 스프레드만큼의 수익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마켓메이커한테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생겨갖고 마켓메이커가 추가적으로 더미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마켓메이커 들어오면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달러치가 늘어서 200달러가 됐다고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리프사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해서 엑스라피드 고객도 늘리고, 엑스라피드 고객이 야 엑스라피드 쓰니까 진짜 저렴하고 빠르게 송금이 되네, 우리 써야겠다, 고객님들 열심히 쓰세요, 우리가 엑스라피드 솔루션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륨이 또 늘어요. 그럼 또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늘겠죠. 마켓메이커가 더 늘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마켓메이커가 XRP 더미를 더 보유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면 이런 식으로 300달러까지 늘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리프사가 세운 모델은 이거예요. 성공하는 모델이 이게 선순환으로 잘 돌아갈 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데 아까 XRP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애초에 최초의 이 유동성 부분 있죠. 이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서 아예 시작조차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죠. 못하는 케이스. 이건 실패하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다행히도 엑스라피드 사용자가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말에 의하면 10에서 15개 정도 된다고 했죠. 네. 최대 15곳입니다, 고객이. 그리고 딜라티니 컨퍼런스 같은 데서 얘기한 거 인터뷰 영상 보여드렸지만, 나날이 요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요거 엑스라피드 볼륨 요거. 네. 그럼 이미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 리테일 레미턴스라고 하는 개인들이 송금하는 이 소액의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엑스라피드가 쓰일 수 있는 거고, 나날이 볼륨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엑스라피드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 엑스라피드 사용되는 만큼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이는 애초에 사용도 안 되거든요. 그게 이미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거 쓰이는 만큼. 네. 그래서 남은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예 없어서 실패하는 케이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여기까지 온 상태고, 선순환이 이제 마켓메이커들 수요로 가서 유동성이 더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날이 갈수록 이 오더북이 두꺼워지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게 보여지면은 다시 한번 볼륨이, 엑스라피드 볼륨이 늘어나는 상태가 보이고, 그런 지표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이게 수요로 늘어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유동성, 오더북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 나날이 갈수록.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프사가 계속해서 성공해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돼요. 코일 망했냐고요? 코일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데요? 왜 망했다는 얘기가 기부된 양이 줄었다고요? 그거는 기부된 양이 줄은 게 아니라요. 양철호님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요즘 코일이 기부된 양이 너무 줄어서 망한 거 아니냐, 이 질문 주셨는데, 망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구독료로 5달러 결제하면은 솔직히 5달러보다 더 많이 도네이션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지가 않죠. 네, 5달러를 결제했으면 딱 한 달에 5달러치만 도내가 되는 게 맞죠. 이걸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애초에 코일이. 그동안에 구현을 못한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애초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만약에 5달러치에 가깝게 도내가 이미 됐으면은 마치 그 무제한 요금이, 무제한 데이터가 계속 빠른 속도로 무제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에 12기가였으면은 12기가 다 쓰면은 그 뒤부터는 데이터 계속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쓰게 해주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망한 건 아니에요. 유동성은 오더북을 보셔야 돼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의 유동성 오더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나중까지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는 아니지만 다른 거래소들의 유동성, 오더북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님이 질문하신 거는 리플사가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또는 그걸 통해서 XRP 채굴하라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과 똑같은 모델을 가져가는 거예요. 외환시장이라던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원료시장, 뭐 석유라든가 이런 것과 똑같은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회사에서 뭐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장, 그러니까 뭐 석유 시장이라던가 석탄 시장이라던가 기타 등의 원료 시장, 또는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뭐 특정 제품이나 재화를 글로벌하게 소유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또는 외환시장, 법정화폐들이 외환시장인 곳에서 서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교환이 되면서. 이런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진짜로 딱 그래요. 진정한 수요, 리얼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도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들도 트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의 트레이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판에 있는 트레이더랑 달라요. 사기판에 있는 트레이더는 어떤 인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단타꾼들 또는 이 차트쟁이들, 뭐 스캘핑, 뭐 스윙 이런 용어들 하면서 이런 걸 하는 사람으로 트레이더라고 인식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실제 우리 비즈니스 시장에서 트레이더는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공급자가 아니에요. 트레이더는 공급자가 아닌데, 공급자가 파는 물량들을 본인들이 사다 놓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수요자라고 해야 될까요? 사는 사람들, 바이어들이죠. 뭐 석유면 석유 시장을 비유하면 이 수요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급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공급자 거를 사다가 수요자한테 파는 때 공급자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지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끝도 없이 길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리얼 비즈니스 시장들은 다 그게 있어요. 롱텀 관점에서의 계약이 있고, 장기 계약이 있고, 미드텀에서의 중기 계약이 있고, 단기 계약이 있고,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진짜 완전 초단기죠. 계약이 되는 즉시 현물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나 중기나 장기는 길게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계약한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석유 막 한 1000배럴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받는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가격에 의해서. 중간에 가격은 재협상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결정해서. 그리고 실제로 수요자들이 하나의 계약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바로 그런 본인들의 효율적인 계약을 위해서. 이런 석유나 이런 것도 이런 세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우리 시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 위기라던가 아니면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뭐 석유를 공급하는 사우디나 뭐 이란에 크게 문제가 생겨갖고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런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런 거를 대비하고자 그런 시장 상태를 분석을 해서 일정 부분은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융통성 있게 이런 단기 계약이나 현물 계약으로 해결을 보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XRP는 이런 시장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리얼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플랫폼에서 아까 클레이튼이나 이오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없거든요. 본인들의 암호화폐를 다른 데 나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 가치를 끌어올려서 다 같이 부자가 돼봅시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리얼 비즈니스가 아니죠. 근데 XRP는 진짜 순수하게 리얼 비즈니스에 쓰이라고 만든 암호화폐잖아요. 어떤 형태로? 브릿지 커런시로. 그리고 여기에서 명백하게 공급자가 수요자가 존재를 하죠. 마켓 메이커. 그리고 수요자는 엑스라피드나 또는 이거를 더미로 갖고 싶어하는 또 마켓 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요자가. 그러니까 석유 시장이나 이런 리얼 비즈니스에 창조되는 외환시장 같은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리플사가 하는 거는 XRP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보는 게. 그래서 리플사가 왜 본인들이 리얼 유스케이스, 리얼 비즈니스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냐면 방금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냥 투기에 의한 요소에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모델 자체가. 아 맞다, 해킹 소식도 있죠. 아 맞다, 해킹 소식. 여러분들 비트루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약간 되게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비트루가 해킹을 당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 유지보수 상태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에러가 있어갖고 그거를 조치하느라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변명을 했는데, 누군가가 니네 해킹당한 거 아니냐, 니네 계정에서 XRP가 한 1000만 단위 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해킹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밝혔고, 첫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 리프사 개발자인 닉이 얘네 편을 들어줬어요. 약간 얘네가 대응을 잘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르고, 이게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한 것도 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해킹당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변명을 냈어요. 해킹당했다고 이실직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랬는데 대응을 잘했다고요? 고객들한테 하루빨리라도 해킹당했다고 일단 알리고 고객들이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해킹을 당했다고 알려줘서 만약에 본인들의 고객들이 야, 해킹당한 거래소 비트로 너 못 믿겠어, 내 자금을 안전하게 옮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있으면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죠. 근데 처음에 다른 변명을 댔죠. 그래놓고 나중에 뽀록 나니까 뒤늦게해서 인정을 한 건데, 그거를 대응을 잘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해킹을 당했으면요, 참 뭐라 말할 게 없는데, 해킹을 당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했는데, 잘한 건 아니죠. 분명한 건 잘한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얘네가 잘못한 거겠냐, 해커들이 해킹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죠.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대신 보관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고객들한테 이익을 얻는 그런 거래소인데,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못 지켜서 해킹을 당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관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해킹에 대해서 대응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야, 니네 잘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혼나야 되는 거죠. 애초에 해킹을 당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리프사 직원이 이거를 편들어주는 거는 저 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되게 혼나야 될 상황이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고백도 안 하고 변명하다가 뽀록 나니까 그제서 인정하고, 지금 저는 대응 방식도 잘못됐고, 바이낸스나 게이트허브 해킹당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 또 해주고 싶어요. 지금 해킹당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여전히 명백한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진짜 얼빵한 거예요. 본인들이 해킹당해서 자산을 뺏긴 거 말고도 고객들의 정보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유출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빨리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국내 은행이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은행이 이 정도로 대응이 느리다? 해커한테 얼마나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유출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런 걸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비트루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트루에 XRP 갖고 계신 분들 빨리 옮기세요. 지금 옮길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비트루도. 여기서 상대적으로 또 드러나는 게, 업비트가 해킹을 안 당한 거 보면 그래도 보안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업비트는 아직 해킹 당한 적이 없죠. 아무래도 카카오의 자회사가 만든 거다 보니까 보안 관리는 잘하고 있을 거예요. 예, 거래소들 빨리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저런 식으로 똑바로 못하면 퇴출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자산을 저런 일이 당했을 때 거래소가 먹튀해갖고 우리 파산할게, 고객님들 빠이빠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고객들을 안전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안으로 빨리 편입을 시켜야 돼요. 전부 다. 안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사기판이에요. XRP 많이 사면 리프사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김동환님 질문 주셨는데요. 설사 XRP를 많이 사면 리프사한테 도움이 될지라도 리프사에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김동환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리프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는 리프사 전략적 파트너 관계일 뿐입니다. 리프사가 잘했을 때 XRP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프사를 응원하는 것 뿐이지, 그 이유 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저는 리프사를 그렇게 봐요. 혹시나 어떤 분들 중에 제가 리프사를 한없이 막 사랑하면서 리프사를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찬양하기 그런 관점으로 봐주기를 기대하셨던 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리프사를 그냥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XRP가 가격이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리플사에서 리플사를 응원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리플사를 무조건 믿어주거나 맹신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움직이세요. 리플사를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리플사는 우리랑 단지 동반자 관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조건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리프사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리프사가 먼저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막 그냥 비영리 재단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걔네가 법적인 구속력이 뭐가 있어요. 그냥 먹튀를 해도 되죠. 비영리 재단 이런 애들은 갑자기 본인이 갖고 있던 물량 다 확 팔아버리고 튀어도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주식도 아닌데 그죠? 하지만 리프사는 기업이니까 주주들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죠. 기업 형태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불안하세요? 저한테 이제 또 질문 주신 거 하나 볼까요? 자, 방장님, 리플 정말 오르긴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미래에서 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 가격이 얼마큼 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스피커님이 알게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흑우입니다. 흑우고요. 다만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 있죠. 만약 리프사가 이 비즈니스에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가격 상승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전제는 중요한 거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그래야만 가격 상승도 있는 거예요. 유스케이스에 의해서.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흑우 대장님. 제가 바로 흑우 대장인가요? 저 대장이에요? 여기 오빠가 누가 있나요? 블루노트님? 하긴 여기 대부분이 오빠일 것 같긴 한데 규제 얘기하면은 속상하네요. 아까 금융위원회 발표가 저는 진짜 가슴 아팠어요. 이건 뭐지? 어떤 스트리머인데 이렇게 막 광고 같더냐? 쫄다고요? 매직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오세요? 수원청님 워라 어서오세요. 일단 머니그램이 아직 XRP를 쓰고 있는 건 아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는 뭔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머니그램이 많은 양을 써줄 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상황상.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은행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본인들이 쓰던 시스템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갑자기 탁 바꿀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안전을 기약해서 점진적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머니그램 CEO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하루아침에 오버나잇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힘들죠. 점진적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규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V20이라고 해갖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글로벌하게 협회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뭐 대표 자격을 맡고 있는 게 그 뭐죠? 특정 암호화폐 CEO인 것 같은데 누구더라? 이렇게 해서 안 나오네. 뭐지? 누구지? 우리나라 암호화폐 중에 KYC를 위해서 만든 암호화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만든 CEO가 주장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FATF에 권고안은 준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암호화폐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거 활용해갖고 KYC를 하자. 그런 식으로 뭐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기사인가? 아, 요기사 아니고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요기사인가? 요기사도 아닌데.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도 살아남으려고 이제 본인들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죠. V20이라고 만들잖아요. 참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일본 것도 여기에 참가했고, 싱가포르도 참가했고, 호주도 참가했고, 영국도 참가했고, 김치나이사.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움직이고 있고요. 예,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같이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진아가 누구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송다리님? 뭐 하시는 분이죠? 저분은? 어떤 암호화폐 만든 분인가요? 제가 누군지 몰라갖고 어쨌든 저것도 관련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Q&A만 했는데 오늘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저 흑우 맞아요. 네, 흑우 맞습니다. 마이너스니까 흑우 맞죠. 괜찮아요. 저 흑우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기납적 증명으로 오늘오르님이 XRP가 성공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전제 XRP가 엄청 성공해서 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하고 XRP가 국경강 송금의 브릿지로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개인 XRP 보유자는 은행 가서 직접 XRP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XRP가 달러와 비슷한 기초화폐 역할을 한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 부분의 비약이죠. 이 부분. 자, 여기에서 논법이 좀 비약이죠. 자, 개인 XRP 보유자는 은행에 가서 직접 XRP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왜 그럼 XRP가 달러와 비슷한 기초화폐 역할을 한다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가 비약이 들어갔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이거를 설명 못하면 완전 틀린 추리가 되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비약이 들어갔어요. 저 부분을 명확하게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논리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은행에서 XRP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은 어째서 기초화폐가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행 가서 돈으로 바꾸면 법정화폐라고 보는 건 좀 어렵죠. 그러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데 법정화폐인가요? 법정화폐의 특성은, 자, 보세요. 보편적 수용성, 그리고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이 특성들이 갖춰져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특성을 갖춰진다고 법정화폐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특성은 법정화폐가 갖고 있는 특성일 뿐이지 법정화폐와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법정화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정화폐의 정의가 뭔가요? 정의가 법으로 보호받는 화폐잖아요. 법에서 정해놓은, 법이 뒷받침해주는 화폐잖아요. 저런 특성을 갖는다고 XRP가 어떤 법에서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화폐인가요? 아니죠. 지금 추리를 한번 해보신 건 괜찮은데 지금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도는 좋았습니다. 많이 생각해보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틀린 부분이나 너무 비약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XRP가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해 둬야지 어떠한 소식들이 들렸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 때 우리가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XRP가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 생각해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번 또 해보세요. 그런 거는 좋습니다. 상당히 나쁜 건 아니에요. XRP가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 전달 없이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는 Q&A 데이로서 첫날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나눴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부디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Q&A 시간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Q&A 데이로서 매주 목요일마다 가져가려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뭐 댓글이라던가 기타 방법들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 갖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반영해서 앞으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월바.